안녕하세요. 시작가입니다. 제가 여행 이후에 너무 잠만 계속 자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도 조금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를 아주 최대한 간단하게 힘을 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위기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됐죠. 1.5%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장중에는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긴 했었지만 1.5%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2020년 코로나 위기 직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84였어요. 84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제로 금리로 경제 위기가 한번 크게 찾아오면서 제로 금리로 낮추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0.5%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지금 현재 1.3%지만 1.5%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인플레이션 혹은 금리 인상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그게 직격탄을 줬던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자,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 1.5%가 과연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실질적인 위기를 줄 수 있느냐를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명목채거든요. 명목채 1.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지금 실질적인 물가 수준은 한 1.5%에서 1.6% 사이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물가 수준, 지금 현재 미국이 가져가고 있는 물가 수준의 그 부분만큼은 빼줘야만 실질적인 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계산법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0.1에서 2% 정도의 금리가 나오거든요, 계산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5% 수준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1.5%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 그때는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주린이들의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뭐라 했죠? 매수 타이밍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한 기준점도 위에 표를 지금 아직까지도 안 지우고 있지만 저 기준점을 잡아드렸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을 코스닥 900, 그 다음에 코스피는 2900. 그래서 이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강하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국은 이 지점을 깨지 않고 간당간당했죠. 뭐 903까지 갔었고 2940인가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반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뭐 뚝딱 해가지고 대강 점 찍어서 나온 지수는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지표를 가지고 연말부터 저걸 제가 2월 10일 날 정도에 적었는데 한 한 달 이상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타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2월 한 달 내내 이 지수 흐름에서 그냥 놓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5%라는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인해서 저점 매수 기회를 줬죠. 그럼 이때는 그냥 강하게 매수를 하셔도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거는 1차는 1.7% 이상, 2차는 2.0% 이상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만 일단 10년물 가지고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 10년물은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이 채권에 대한 거는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0.5%대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했죠. 반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채권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채권의 가치는 다시 낮아져요. 금리와 같이 가거든요. 금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1.84였다. 1.84였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채권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그 보증을 해주는 자산이거든요. 채권이라는 건 안전자산이라는 거거든요. 만약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84%의 이자를 매년 보장 지급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채권의 가치는. 그런데 만약에 채권 금리가 낮아졌다. 만약에 채권 금리가 그 0.5%로 낮아졌다. 그러면 향후에 이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권 금리가 1.84인데 0.5%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채권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채권의 금리가 이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기존의 채권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개념을 아시겠죠? 이게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려우시면 그냥 무조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는 떨어지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계시고요. 자, 1.7% 그리고 2.0%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드렸죠. 요거는 위기라고 제가 요 지점부터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무슨 얘기 나왔죠? 제가 엊그제 글로 적어드리긴 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단어가 딱 등장했어요, 뉴스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10년물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10년물을 매입하는 거예요. 요 단기채를 판 자금을 가지고 10년물은 다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를 키 맞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채 비일 그리고 10년 이상의 노트 그리고 10년 초과의 본드라고 이렇게 세 가지 채권 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보통 2년물 B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빌과 본드의 금리가 벌어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크게. 그래서 이제 이 금리, 그러니까 그 본드의 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 단 B를 팔아서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본드를 매입해서 본드는 낮춰주고 B는 높여줘서 이 둘 간의 간격을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과연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미국 채권 금리에 대한 그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이사도 지금 그 10년물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채권까지는. 자, 그러면 자, 채권의 상승이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채권의 상승은 금리 인상의 어떤 뭐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위험 신호다. 처음 위험 신호다. 이렇게도 표현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리 인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금리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식시장에선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금리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경제 위기가 한번 딱 찾아와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금리를 제로로 낮췄잖아요. 그죠? 금리를 제로로 낮추면서 그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확보해줬죠. 요 개념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아시겠죠.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그 돈이 묶여있는 한 자산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물가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돈이 묶여있으면 현금 자산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현금 자산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채권이나 주식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좀 원활하게 돌릴 수 있게끔 금리를 낮춘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2조 2천억 달러의 슈퍼 부양책을 썼죠. 이 2조 2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1년 총 생산이 1조 5천억밖에 안 돼요. 5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생산하는 1년에 그 자금보다 더 많은 양의 자금을 뿌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 경제 위기 이후에 얼마나 큰 금액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슈퍼 부양책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주식시장이 완전 날아갔죠.
어떤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3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 지금 차트를 그려본다 그러면요. 자, 자금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자금이라는 건 결국 금리 제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다시 시장에서 꿈틀꿈틀 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꿈틀 돼서 이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 차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리 하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의 맥을 쥐고 있는 게 금리거든요. 결국에는 자금이 그 표면적인 거라고 하면은 금리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이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금 그 국채와 그 모기지 채권을 포함해가지고 매달 1200억 달러의 규모로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 현재 800억, 400억 규모로 해가지고 총 1200억 달러의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테이퍼링이고요. 테이퍼링.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이것도 계속 써드렸잖아요. 실질이 아니라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인상. 요 두 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테이퍼링, 두 번째가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연준이 이 테이퍼링이 뭐냐면 연준에 지금 1200달러 규모의 매달 자산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산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확보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 그리고 이 기준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축소가 아니라 정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1200달러 수준으로 기계가 이렇게 쌩쌩쌩쌩 돌아가고 있으면 주식시장은 건강하게 흘러갔죠. 지금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 그 속도를 낮춰주는 거, 이 속도를 낮춰주면 주식시장의 힘이 그만큼 더뎌지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 공장 가동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멈춰지겠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이 테이퍼링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가지고 요게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2013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테이퍼링이 처음 이제 유래가 됐던 시작점이 2013년인데 2013년 5월에 이때가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좀 풍부할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연준 의장이 벤 버냉키라는 인물이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모펀드의 그 파트너로 있었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그 비둘기파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비둘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좀 중시하고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반대 개념으로 매파라고 있습니다. 매파 같은 경우는 금리의 좀 안정과 그리고 물가 안정을 더 중요시하고 좀 보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 그러니까 성장성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벤 버냉키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그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 연준의 의장을 맡았는데 이때 이제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벤 버냉키라는 인물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어요. 테이퍼링.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예전에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번 박살이 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의미를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그 주식시장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폭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근데 이제 미국만 폭락을 했느냐, 전 세계가 그냥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뜻하는 단어가 이것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좀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긴축 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긴축 그 자산 규모 매입 축소에 따른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테이퍼링 1차적으로는 테이퍼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나오거나 혹은 연준의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오면 과거의 경험에 비춰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위기가 한번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 버냉키라는 인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분이 이제 대표적인 비둘기파거든요. 비둘기파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헬리콥터 벤이라는 좀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헬리콥터에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막 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성장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분이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저분 재임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에 나왔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이때. 그 이후에 이제 2013년까지 이제 재임을 하셨는데, 요때 그 테이퍼 템트럼으로 한 번,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으로 한 번, 제가 2번 무너졌었거든요. 요때는 제가 완전 주린이었어요. 완전 주린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막 이제 그때 실투 나가고, 이제 막 실투 나가고 좀 좋은 성적 나오고 막 해가지고 좀 한다, 경력에 비해서 좀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의기양양하던 요때 제가 반대 매매 다 한 계좌 2개인가 3개가 날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때. 근데 저분이 저때 재임을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때 테이퍼 텐트를 한번 나왔을 때, 요때도 제가 한번 크게 손절을 친 적이 있었는데, 여튼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왜 적어놨었냐면은, 자, 대표적인 비둘기파고 그 달러를 막 헬리콥터에서 찍어서 뿌려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성장파라고 분류되는 이 인물이 연준 의장을 맡음에도 불구하고, 자, 경제 위기에서는 방법이 없었죠. 방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정책으로 그걸 막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는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 개념이라고 본다면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방어는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주가지수입니다. 주가지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런 다음에 종목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적어놨던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자, 숲을 봐야 된다 그랬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잖아요. 어쨌든 회복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숲을 주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돼요. 이 힘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 힘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고 지수에 의해서 종목이 따라가기 때문에 요 기본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버텀업 그리고 탑다운 방식 해가지고 2가지, 이제 예전에 모아님이 한번 이거 글 적어주신 적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이 2가지가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나가는 방식이 있고, 산업을 보고 경제를 보고 산업을 보고 기업을 보고 그 종목을 그 다음에 고르는 이 반대 방식이 있다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종목 기업 분석에 내가 진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올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 모아님이 잘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반대 방식으로.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그냥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골라내는 걸 좀 좋아합니다. 왜? 2번 제가 크게 물을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장을 믿질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좀 적어드렸던 거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산업과 경제를 정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종목이 가진 힘만으로 버텨내기가, 시장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 선수장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이렇게 갔잖아요. 지표가 3월 19일 이후에 3월 19일 바닥 찍고 나서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계속해서 이 상단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여기 2800 찍고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330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도 140%가 넘네요. 상승률이. 그죠? 그러면은 자, 이 140% 상승률을 만들어낸 건 결국에는 자금의 힘이었잖아요. 그죠? 자금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제로금리에서 시작이 됐죠.
제로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을 그 주식시장에 뿌려줘서 그 자금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일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시장의 힘, 이 시장의 힘의 근본적인 원천인 정책을 바라보지 않고서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볼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전반적인 그림은 그리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4천, 5천 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시면 안 되죠. 왜? 이미 정책에서 한번 지금 물론 이제 그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첫 번째 1.5% 미국채 금리 인상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한번 탁 하고 경고 신호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 조금 조심하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 발 앞서서 이미 그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무조건 주식시장은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한 발 이전에 그 전에 움직이는 거, 한 반발짝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그게 대응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탕 하고 총알을 맞고 나서 응급실에 갈 건지 뭐 부축을 해서 일단 뭐 어디로 대피할 건지 어디 그 다른 집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건지 하는 그게 대응이 아니고요. 이 총을 탁 맞기 전에 벽 뒤에 숨어 있어서 뭐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 미리 맞기 이전에 움직이는 게 대응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한 총을 맞고 시작하면은 그냥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특히나 다른 때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좀 안전하다.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테이퍼 텐트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있었냐면 국채 금리가 일단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완전 그 긴축 발작이라 했잖아요. 이머징 마켓으로 제로 금리 이후에 이머징 마켓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갔어요. 미국 그 달러들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이 좀 적었던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그리고 터키 이런 나라들은 외환 위기까지 찾아왔었어요. 그 텐트럼 하나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제가 요거는 적어드릴게요. 테이퍼링. 요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공장의 가동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은 공장 가동을 정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요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테이퍼링이 가기 이전까지의 단계에서 단계별로 또 천천히 대응을 맞춰 나가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맞고 나서 대응하면 이미 늦을 거예요. 주식시장 완전 폭락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요 지점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렸죠. 이 이전 신호가 나오면 제가 내 눈으로 발견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그 12월쯤 해가지고 그 일부 지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 짓 하고 있냐면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 흐름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하느냐, 자 보면은 그 2008년부터 요 한 10년간이라고 할게요. 10년간 코스피는 2000피에서 놀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에서 800포인트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800포인트 그리고 2400까지 가긴 했는데 요 2800이나 2400이나 800포인트는 불과 2018년 장 되게 좋을 때 이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2000피에서 멈춰 있었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은 500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고점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요 안에서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객 예탁금 평균이 15조에서 25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점이 74조였죠. 그리고 현재는 65조인데요. 자, 요 기준점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였을 때 주식시장의 지수 흐름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요 10년치의 지표를 지금 다 뒤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죄송합니다. 자, 요 표가 나오기까지 제가 한 달 반 걸렸거든요. 한 달 반 걸렸어요. 자, 10년치를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왜 지금부터 벌써 아직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작 단계도 아닌데 벌써부터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그 대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다음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단을 더 열어두셔야 돼요, 이제. 왜? 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곧 금리 인상인 거죠. 자,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다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이 달러가 들어왔고,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국내외 자금들이 다 몰렸잖아요, 주식시장으로. 그죠? 심지어 거기에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자금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례 없는 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갔고,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이 달러들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갔을 때 주식시장이 갖는 충격에 대한 계산은 지금부터는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젠간 금리 인상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지금까지의 계산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올해 안으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확실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확실히 보고 있고, 향후를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위험성에 대한 거는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어제 글인지 오늘 글인지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곳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갖는 어떤 변수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마음 한켠으로는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단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 그러나 아직 제가 계산이 나오진 않았어요. 10년치를 다 봐야 되고 지표를 봐야 되는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현금 유동성 50% 정도는 유지를 하셔라. 왜? 물음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한 50만 원 정도는 어떤 하단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50%를 어떻게 운영을 하시느냐? 자, 볼게요. 일반 분들 하시는 거 잠깐 해볼게요. 뭐 한 요 정도? 지금 오늘 얼마죠? 제가 잘 보진 못해서, 만약에 뭐 한 3070이라 할까요? 코스피 3070이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뭐 괜찮은 어떤 A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 다 사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100만 원 사고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도 제발 가라. 그죠? 근데 만약에 안 갔어. 그러면은 이 지역부터는 3070포인트부터는 2900으로 가까워질수록 매일 술이 늘죠. 그죠? 매일 강제 다이어트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고수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드릴게요. 자, 3070포인트에 똑같이 가고 같은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3070포인트 처음 A라는 종목 발견. 그러면은 100만원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할게요. 일단 반 자릅니다. 이 하단에 대한 거 50%는 무조건 떼어놓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그리고 나서 50만원이라고 할게요. 50만원이면은 이 A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 10주 사보죠. 뭐 한 10만원 사보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지켜봅니다. 의미 있게 떨어질 때까지. 올라주면, 만약에 뭐 3090포인트 갔다, 그래 종목이 좀 올랐다, 그러면 그냥 박수. 제법 하네, 좋네, 괜찮네, 계속 해봐, 봐줄게. 자, 반대로 떨어졌다. 3050포인트 좀만 더 떨어져. 그럼 내가 더 살게. 지금은 애매해. 자, 3040포인트 지수 따지면 이게 지금 30포인트니까 지수로 대충 계산을 때려보면 1%니까 종목으로는 한 2에서 3% 정도 떨어졌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 뭐 그 정도면은 한 10만원 더 사지 뭐. 그리고 지켜볼게. 근데 장은 들쭉날쭉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다시 기준점인 3.7포인트 다시 올라가서 약간의 익절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럼 나는 다시 10만원 덜어낼 거야. 알았지? 한번 움직여봐. 만약에 더 뒤로 떨군다 그러면은 나는 2,900에 가까워질 때 한 번 더 사줄게. 일단 30만원은 난 킵. 그리고 계속 움직여봐. 난 지켜봐 줄게. 요 게임의 룰에 밖에 나가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얘를 지켜보는 거죠. 시장 안에 들어가서, 이 파도 안에 들어가서 오늘 올라서 소고기 파티하고, 내려가서 다이어트하고,
소고기 파티 다이어트, 소고기 파티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이 판 밖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팔짱 끼고 놀아봐. 돈은 내가 지고 있어.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봐의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50%의 예수금은 지금 지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시장 전반이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어쨌든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환경을 지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단 계산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제가 계속 해봐야 되는데, 자, 증시 대기자금이 지금 64조죠. 64조, 기준점 15조, 25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다못해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테이퍼링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끔찍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더 하단을 열어두고 나머지 50%는 그냥 관망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 기본 개념은 죽어도 손절은 안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절대 손절만큼은 안 하겠어. 내가 좀 덜 먹는 한이 있어도 난 주식시장에서 파란색 찍히는 건 못 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월 한 달 내내 이 구간 안에 누르셨다면 괜찮으셨을 거예요. 손절 구간은 별로 딱히 없었거든요. 9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고 290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없죠. 그죠? 그리고 나서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050과 그리고 950포인트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상단에서 매도를 하셨다면은 다 익절이 나왔을 거예요. 요 구간에서 많이 사셨다면. 근데 이때 만약에 현금 100%를 다 집어넣은 분들은 좀 익절을 크게 드셨을 거고, 저처럼 이제 50% 정도는 빼놓고 하셨던 분들은 익절 금액이 적으셨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본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룰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을 지키신 건 잘하신 거예요. 매우 잘하신 거예요. 운이 좋게 지금 모든 대내적인 환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거든요. 절대 변수에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면서. 아시겠죠? 99번 잘해도 한 번 손절 내면서 끝나버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이탈하는 그 과정이 언제냐면 유동성에서 실적 넘어갈 때 제일 많이 빠집니다. 그냥 무조건 태워놓고 우상향 하던 이 과정에서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사도 사실은 다 구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신고가를 다 경신을 했으니까요. 그치만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지난 10년간 없었던 특수한 상황.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잖아요. 그죠? IMF, 97년 IMF 있었고 2008년 모기지 있었고 2020년 코로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요 딱 세 번의 기회인 거죠. 기회. 근데 이 기회에 운이 좋게 이제 잘 타신 거지만 이 기회 뒤에 찾아오는 이 실적 장세 10년 동안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기본적인 파도 타기에서 이 파도 흐름을 잘 타시려면 지금 그 기존과 같은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드리는 거죠. 경험자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두 번 깨져본 것도 아니고 정말 아프게도 깨져봤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어느 정도 참고는 좀 해주시고요. 정리해 드릴게요. 대내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했죠. 대내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흐름, 그리고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게 곧 주가 시장의 자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가 시장의 자금줄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국내에서 들어왔던 유동성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금리 인상이 되면 기존에 만약에 1%대로 뭐 1억에 100만 원씩 주고 썼던 분들이 금리가 2%만 돼도요, 이게 인덱스로 따지면은 1억당 2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로. 그러면은 이 자금들이 계속 건강하게 유지가 될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요 기본적인 개념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향후에 그 큰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 연준의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 맞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2021년도 내에는 인플레이션은 오기 힘들다.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2023년도까지는 반도체는 좀 양호하게 갈 것 같다. 요 정도. 2025년까지 배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요 정도 의견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미국은 지금 3% 성장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규모의 측면으로 봤을 때 2%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인데 지금 기대 성장률이 3%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점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가 시장의 충격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두 자릿수 수출, 2월에 국내 두 자릿수 수출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3% 성장률을 책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대내적인 환경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의 충격을 얼마만큼 흡수해 줄 수 있느냐, 충격 완화를 해줄 수 있느냐도 같이 이제 향후에는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말씀을 엊그제 그래도 적어드렸지만 3월 한 달 정도는 파도 타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작은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으로 따진다면은 뭐 18살 사춘기 소녀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대내적인 작은 충격 하나에도 쿵 하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표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이 바닥 지점에 더 붙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한 번 더 기다리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할 매수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안 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부터는 이 표도 의미가 없어요. 분할 매수를 안 한다는 거, 이 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게임의 룰 밖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더 떨어져 봐, 한번 놀아봐 하는 게 분할 매수인데, 그게 안 되고 어느 지점에서 딱 타점 잡아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이 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18세 사춘기 소녀 같은 장세니까요. 굉장히 예민하다. 시장의 작은 충격에도 쿵 하고 떨어질 수 있으니 분할 매수 꼭 하시고, 더 저점으로 더 깊게 잡으셔도 관계는 없다. 그리고 더 깊은 하단이 열려 있다, 가능성이. 근데 아직 물음표다. 계산조차 안 나와 있다. 그래서 50% 정도 현금 비중은 가지고 계시고, 800 간다, 코스닥 800 간다, 코스피 2700 간다 그러면 기회죠. 완전 기회죠. 50% 가지고 있었으면. 그죠? 그럼 담아야죠. 그리고 그 이하로 더 한 스텝 더 밀리는 가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600, 그리고 코스피 2200선까지 완전 하단, 완전 초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러면 뭐다? 집 담보 받아야죠.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여기에 올인, 그죠? 요 정도 시나리오는 쥐고 있어야지 주식 투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향후에는 파도타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도타기 장세 때는 더더욱 분할 매수 필수고요. 그리고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자, 하단에서 만약에 종목을 잡았어요. 종목을 잡았는데 그 다음날 장이 2%대 이상 상승을 가져간다. 그럼 저는 그냥 매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기다립니다. 요건 그냥 제 기본 팁이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주요 산업들 제가 말씀드렸죠. 컨택트가 단타 치기에 지금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단타 개념으로 봤을 땐 컨택트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 오늘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받았죠. 항공을 시작해서 여행, 뭐 기타 등등등, 유통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중심점은 반도체로 잡으시라고 했어요. 그죠? 반도체가 향후에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으면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사셔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다 보면요, 와, 이건 무슨 기업이야 대체 라고 생소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 가운데서 1에서 2등 정도 되는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을 제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3전이 가면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만, 3전은 대형주지 않습니까? 무게가 무겁다고 했죠. 그 농구 코트 안에 농구공 같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작은 기업들은 테니스볼 같다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승 탄력도 크지만 하방 탄력도 크기 때문에 더더욱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다만 공부를 많이 했을 땐 그만큼 이점을 크게 살려갈 수 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는 중심으로 가져가시고요. 30% 이상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 이상은 반도체 비중을 실으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단타를 치신다면, 굳이 치신다면 컨택트 위주로 하셔라. 금융주 위주, 금융주나 유통 뭐 기타 등등 많죠. 그 가운데서 대장주로 꼭 하시고요. 올해 내해는 그냥 정리하겠다. 인플레이션 크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정리하고 현금화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초장기로 보겠다 하면 배터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전문가들도 굉장히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 초가열이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위로 갈 방향성이 안 보인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또 반대로 뭐 길게 보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는 좀 길게 보면 괜찮다라는 의견이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보면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1차 타격 대상이 누굴까요? 만약에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요 그래프에서 요 차트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게 빅이라고 했잖아요. 빅, 그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배터리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완전 대장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시작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2차 전지야 갈 것 같은데 해서 2차 전지 가면 그 다음부터 수소차도 가야지, 자율주행도 가야지, 5G 없이 어떻게 하겠어? 야, 뉴질도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줄줄이 비엔나 엮듯이 다 같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근데 그 중심점에 이제 배터리가 있었는데, 자, 이 자금으로 인해서 요 주식시장 차트를 만들어낸 데 있어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누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야, 유동성에서 제일 많이 오른 놈 일단 나와봐. 1번, 배터리 일로 와. 두드려 맞겠죠. 그죠? 2번, 5G 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도 2020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 가져가실 거면 기본적으로 장기로 보시고 그 다음 평단 낮추시라고 진짜 엄청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세게 맞으니까 그 전에 평단을 낮춰라. 평단을 낮춘다는 건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추가 물탈 자금을 만들어 두시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배터리 많이 빠졌죠. 5G도 엄청나게 빠졌죠. 이럴 때 추가적인 여력이 있으셨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겠죠. 그래서 저점을 잡는 거는 누구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바닥을 못 잡으시면 간단해요. 다 안 쏟아부으시면 되는 거예요. 100주 가운데서 좀 많이 빠졌다, 한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 평단보다 10% 빠졌다 그러면 뭐 한 처음에 20주 들어갔으면 한 20주 더 집어넣고 또 보는 거죠. 40주 남겨놓고 60주겠네요. 60주 남겨놓고 또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빠지면 이 게임의 룰 밖에서 기다리면서 더 빠졌을 때, 최대로 빠졌을 때 더 조금씩 사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단보다 더 낮는 건 기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이 기업이 제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가져가는 게 이제 그 다음의 몫이고, 그 이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분할해야 되는 거죠. 요 개념도 아시겠죠? 이게 기본 분할 매수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다음 분기 실적 있죠. 요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배터리가 얼마나 크게 적자를 냈던 건 다 아시죠? 기존에 이제 막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조금씩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초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실적이 한번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라면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 가져가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졌으니까 진짜 빨리 끝낼게요. 대형주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대형주 12월 말부터 1월까지 굉장히 큰 상승폭을 가져갔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플카 이슈로 현대차, 기아차, 기타 등등 현대모비스부터 해가지고 현대그룹들이 전부 다 큰 상승을 가져갔어요. 그죠? 그때 개인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처음 매집 단계 때는 외국인이 상승폭을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1월 중순 이후로 차익 실현을 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남아있는 자금들은 개인의 자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대형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좀 쉽진 않은 장세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신규 진입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든 아니면 기간을 길게 잡으시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보다 사실은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를 하신다는 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신다는 건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기준으로 해서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 가운데서 의미 있는 상승을 가져갔던 건 삼성전자와 LG화학밖에 없어요. 근데 이 LG화학도 삼성과 LG화학인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기간을 1년만, 2020년 기준으로 1년만 더 뒤로 밀어서 2019년으로 잘라버리면은 그 10년 전 가격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해당 연도에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평단보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종목 가운데 살아남은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였다는 거예요. 삼전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형주들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업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굉장히 긴 얘기를 또 한 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그래서 향후에 오늘은 정말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만 잡아드린 거고, 이제 세부적인 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하도 어렵다, 뭐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 좀 많고, 댓글도 적어지고 이것도 적어져서 제가 굉장히 의욕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저도 재밌었고, 향후에 또 기회가 나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그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